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양각지에서 찾아주신 우리 태극기 부대 여러분, 이제 동남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남풍이 불면 제가 대선 판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그거 안 믿으셔도 됩니다. 직접 제가 돌아다 보니까 영남만 그런 게 아니고 대전을 가도 그렇고 청주를 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보수 우파들이 이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그리고 YS를 통해서 민주화까지 이룬 우리 보수 우파의 나라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좌파들이 조직적으로 덕세를 해서 지난번 촛불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야당과 일부 조직적인 좌파들이 뭉쳐서 촛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뒤늦게 저항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치 투쟁에서 우리 우파들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겨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5월 9일 그날입니다. 이 땅에 보수 우파들이 뭉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5월 9일은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이 나라 체제를 선택하는 전쟁입니다. 친북 좌파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보수 우파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그날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체제를 선택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자, 문재인 후보 한번 봅시다. 이번 친북 좌파이면 틀림없죠? 당선되면 제일 먼저 김정은이 만나러 가겠다. 북한 인권 거리한 김정일이한테 물어보고 하자. 아이고! 대한민국의 주적은 말을 안 해요. 만약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60만 대군이 왜 필요합니까?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을 쥐어서 이 나라 60만 군대가 따라가겠습니까? 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 뇌물을 받을 때 알았냐 몰랐냐 이래 물어보니까 절대 받은 일이 없대요. 받은 일이 없고
그거 당신 책임질 수 있나? 거꾸로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만약 안 받았다면 내 후보 사퇴하겠다. 근데 받았다면 네 웃잘래?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 70억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왜 자살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또 막말이라고 그래서 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또 이번에 관훈 토론을 할 때 저보고 막말을 한다 그래서 어떤 말이 막말이냐? 그러니까 자살하고 이런 게 막말 아니냐? 그러면 이수신 장군이 생적사 그 다음에 사적성이라고 했는데 이수신 장군도 그런 막말한 거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자,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뇌물 관련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송민순 회고록입니다. 이 회고록을 자기가 할 때 북한 인권한 이거 하는데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 말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한 일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하도 그 유승미하고 둘이 싸워 샀길래 그 청와대 회의록이 있을 것이다. 회의록 보면 간단하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절대 한 일이 없대요. 그 당신 책임질 거냐고 또 그래 물어요. 그래서 내 회의록 한번 보면 간단하다. 그런 이야기하니까 안 했다고 했는데 어제 송민순 회고록에 청와대 서류가 나왔어요. 여기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세 번째, 2003년 여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둘이서 송영건 기무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국가보안법 폐지하는데 기무사령관이 앞장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사실이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절대 그런 일. 그런데 송영건 기무사령관이 2012년 10월, 12월에 신동아에 보면 문재인 씨가 민정수석이 불러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할 테니까 당신이 앞장서라 그렇게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대답은 안 하고 당신이 그 책임져라 또 그래. 나는 세상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뭔가 이야기만 하면 책임 묻겠다 책임져라 그냥 안 했겠다. 아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협박을 해요. 이 사람 대통령 되면요 전 국민을 협박한 사람입니다. 송민순 장관이 그걸 폭로했다고 또 송민순 장관한테도 그냥 안 둔다고 그랬어요. 이게 걸핏하면 협박이나 일삼는 이런 사람 대통령 되겠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반복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해서는 거짓말을 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고 대통령이 돼도 쫓겨나고 또 대북 지원 금액을 내 물어보니까 DJ 노무현 시절에 북한에 퍼준 돈이 7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게 8조 한 4천억이 돼요. 그래 북한에 퍼줬는데 그 퍼준 돈이 무엇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핵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십시오.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1억에서 3억 달러 정도 듭니다. 1억에서 3억 달러.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핵무기를 만들겠습니까? 이 당시에 70억 달러를 쏟아붓고 그 돈이 올라가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을 개발하려면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돈으로 핵개발 준비를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핵실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4번을 들었어요. 말하자면 이때 넘어간 돈이 전부 핵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면 북한에 제일 먼저 간대. 이제 또 돈 퍼주러 가는 거예요. 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역대 대통령들이 김정일이한테 굽신대고 눈치 보고 이런 짓 절대 안 합니다. 홍준표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 전부 한번 보십시오. 강단과 결기가 있는 사람, 배신과 배짱이 있는 사람, 홍준표가 최고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이 나라 대통령은 강단과 결기가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소신이 뚜렷하고 배짱이 있고 배심이 있고 그렇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국민을 위해서 갈 길만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자, 이제 여러분, 자, 문재인이는 갔죠? 송민소의 해고록 때문에 갔죠? 또 거짓말 많이 해서 갔죠? 그러면 두 번째 안철수 후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이분은 딱 보니까 그 선거 포스터 사진을 보십시오. 저 합성 사진입니다. 맞아. 나 KBS 토론회 때 안 물어봤어요. 왜 사진을, 내가 정치 22년을 했는데 선거 포스터에 합성 사진 쓰는 사람은 처음 봤다. 왜 합성 사진을 썼냐? 이러니까 이분 대답하는 게 글자에 디자이너가 한 거라서 자기는 잘 모른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머리는 안철수가 맞는데 몸통은 박지원이냐? 아니, 머리는 분명히 안철수가 맞아요. 그 머리만 떼놓고 그런 몸통은 전부 박지원이냐? 이분은 박지원이의 사실상 앞에서 조종당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재밌는 이야기를 박지원 대표가 했어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초대 평양 대사로 간다. 그런데 이 말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평양 대사가 아니고 우리 남북 관계는 말하자면 국가 간의 국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초대 평양 대사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고려 연방제 통일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술 전략으로 말하는 고려 연방제 통일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박지원 씨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평양 대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되는 겁니다. 맞아. 그리고 두 번째,
3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박지원이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1번, 3번은 똑같은 당이에요. 좌파 1중대, 좌파 2중대입니다. 아마 1번, 3번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두 당은 합칩니다. 합치게 돼 있어요. 딱 합치니까 말하자면 1번을 찍거나 3번을 찍거나 좌파들은 누가 되더라도 좌파 공화국이 되니까 그건 합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1번, 3번이 위장전술을 하냐? 특히 3번이 위장전술을 하죠. 좌측에 다리를 반 걸치고 우측에 다리를 반을 딱 가랭이를 쫙 걸쳐가지고 지금 여기도 표정 받고 여기도 표정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난번에 TV 토론할 때 안 물어봤어요. 안철수 후보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대답이 걸작이에요. 좌파라고 하면 보수 우파의 표가 없어지고 우파라고 하면 호남의 표가 없어집니다. 호남의 표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좌파라고 이러면 영남의 표가 제로가 돼요. 그래 하다 보니까 퍼뜩 생각한 다음에 말하는 것이 상식파입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자기의 이념도 없고 자기의 생각도 없어요.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드 배치 한다 이런 말만 했지 당론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만약 그 당론을 바꾸면 호남에서 표가 한 표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론을 안 바꿔요. 그냥 배치하겠다 말만 해요. 끝나고 나서 보자 이거. 옛날에 DJ가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DJP 탁 연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수파 JP를 연합해가지고 색깔을 싹 빼고 난 뒤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북한에 퍼주고 북한 갔다 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번이나 3번이나 누가 되든 간에 똑같이 친북 좌파 정권이 탄생을 한다. 그거 안 되겠죠? 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 만드는지 내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첫째, 이 땅에 종북 좌파들을 색출해서 척결하겠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종북 좌파가 겁이 나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종북 좌파를 내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두 번째, 이 나라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의 절벽을 만들고 이 나라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특권만 지키는 강성 기종노조 반드시 깨보겠습니다. 예, 말씀했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이 나라가 왜 성장을 멈췄습니까?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왜 없어졌습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해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업이 투자를 못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요. 왜 투자를 안 하냐?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 한 물어봤어요. 우리 하동에 갈사만에 매립을 하고 있다. 내가 어느 자동차 회사에
50만 대를 정산하는 계획이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하동으로 오시오. 하동으로 오면 내 50만 대 정산할 100만 평을 싸게 주겠소. 그래 협상을 했는데 2, 3일 뒤에 답이 왔는데 우리는 노조 때문에 정산을 국내에서는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흘 뒤에 보니까 북경에 정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자동차 회사는 지금 해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6이라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4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손해가 없어요. 오히려 이득이에요. 해외가 노동 생산성도 높고 또 스트라이크가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데 국내는 어느 자동차 회사 국내 평균 연봉이 1억입니다. 내 도지사 연봉하고 자동차 회사 근로자 연봉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매년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기업에서 질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 경영자 총협회하고 무역협회 가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강성 기종노조 반드시 손본다. 강성 기종노조를 부수고 이 나라에 3%도 안 됩니다.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그 강성 기종노조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전부 다 없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 안 되죠.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들어와도 노조가 겁이 나서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경남지사를 하면서 진주 어려움을 폐업하고 난 뒤에 강성 기종노조하고 3년을 싸웠는데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 네, 진주 어려움 폐업 사건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정문 앞에 노조들이 와서 지사 물러가라 퇴진하라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도청을 3,000명이 포위하고 에워싸가지고 겁을 주고 내가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87년) 민주노총이 생긴 이래 민주노총하고 싸워서 이긴 것은 유일하게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세 번째, 내 정교조를 손 좀 보겠습니다. 인당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전부 좌파 이념에 물들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 사회 전체가 종북 세력들이 다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조조를 이대로 두고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다 좌파 이념에 멍들게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홍준표! 제가 대한민국 적폐 세력 3대 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종북 좌파, 두 번째가 강성기종 노조, 세 번째가 정조조입니다. 이 세 적폐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도 없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또 이걸 모든 대통령마다 올라오면 사회통합 이래가지고 가능하면 눈치 보고 달래려고 하고 그래 해본 게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력들을 방치하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엄동설안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문에 모이시던 분들도 정말 그 마음 압니다. 오죽했으면 그 엄동설안에 수백만 명이
전국에서 서울로 와서 집결을 했겠습니까? 사실 문제는 우리 태극기 부대보다 먼저 시작한 촛불 부대, 촛불 좌파들이 더 먼저 시작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 투쟁에서는 졌습니다. 정치 투쟁에서는 졌지만은 이제 5월 9일 날 이 나라를 구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홍준표가 꼭 이겨야지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를 찍어야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핵 대선에서 안보 대선으로 프레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만약 탄핵 대선이었다면 우리 당이 어렵겠죠. 그런데 정말로 북미 간의 초긴장 상태로 가면서 이제 대선의 양상은 안보 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파 빼고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충청도를 가도 그렇고 경상도를 가도 그렇고 경기도를 가도 그렇습니다. 시장통에 들어가 보면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냐, 꼭 좀 이기라. 그래서 내가 혹시 사장님 여론조사 전화 받아봤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뭐 받을 여가 어딨노? 그래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 그걸 한번 봤어요. 로데이터라고. 그걸 보니까 27만 통 전화해서 1997명 받았다고 합니다. 4.1%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광적인 지지계층을 상대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것이 96%의 국민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론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상이라고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사용한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에 사용한 것을 보면 홍준표하고 안철수하고 문재인이가 박빙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무학입니다. 학교를 가본 일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문맹입니다. 까막눈. 39, 41살 되던 애 아들 하나 보겠다고 낳은 게 접니다. 옛날에 39에 아들 하나 봤다 그러면 얼마나 귀하게 컸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내 초등학교를 5번 옮겼습니다. 6년 다니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저희 집은 이제 아버님은 막노동을 했고 그래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사간 곳이 울산입니다. 울산에 가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울산 현대조선소에 야간에 경비를 했습니다. 일당 800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뭐 집에서 밥을 짓고 계시고 저희 누나 여동생은 또 이제 공장에 다녔고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고학으로 다녔습니다. 공부라도 해야지 내가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96년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살면서 멘토를 세종대왕이나 이수신 장군, 김구 선생도 아닙니다. 내 엄마입니다. 내 글 모르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착하게 살면서 남 욕 안 하고 피해를 봐도 참고 욕을 얻어먹어도 참고 무지렁이처럼 우리 부모가 살았고 착하게 살았어요. 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일당 800원 받던 경비원 아들도 또 까막눈에 엄마를 둔 그런 무식쟁이 어머니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옛날이면 저는 천민이었습니다. 양민도 못 되고 천민이었습니다. 세월이 좋아서 그런 밑바닥에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던 그런 세월을 보내도 이 나라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힘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경비원 아들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70%에 달하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청와대가, 홍준표가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제가 서민 대통령을 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을 살면서 서민들의 예화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또 당하고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주는 게 나라가 해주는 게 옳은 것인지 아마 홍준표가 나온 후보 중에서 제일 잘 알 겁니다. 이 나라 70%를 넘어서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 5천년 국민들의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 대통령이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자, 우리 예국 시민 여러분, 하나만 딱 하고 이제 합창하고 내려가입시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네,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면 1번 김정은, 2번 홍준표, 3번 박지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이 나라 대통령은 누굽니까? 박지원.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5월 9일은 이 나라 체제를 선택하는 날,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이 나라 체제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친북 좌파 정권을 선택을 해서 1번, 3번 찍을 것이냐, 보수 우파 정권을 선택해서 홍준표를 찍을 것이냐.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전화 여론조사 오거든 좀 받으세요. 받아. 아이, 이놈들이 꼭 전화를 풀로 해가지고 저거 지지하는 그것만 딱 풀로 만들어갖고 맨날 거기만 전화해가지고 뽑아서 하니까 지금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수긍이 되거든 돌아가셔가지고 이웃집 그리고 앞집 옆집
그리고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제가 젊은이들의 롤 모델입니다. 아니 부모님 잘 모시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남의 해코지 안 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까지 왔으면 홍준표가 젊은이들의 롤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딴 데가 있어, 딴 데. 여러분들이 잘 좀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만 믿고 오늘부터 이제 5월 9일까지 4월 5월 8일 밤 12시까지 국민들 만나러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 홍준표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시민 여러분께 큰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대선 필승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우리의 희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유세와 연설 함께 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우면 10,000명이 가득 찬다고 하는데요. 오늘 굉장히 햇살이 뜨겁기 때문에 인근에 모인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5,000에서 7,000 사이의 시민군중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늘 집중대회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단에 서서 사전 연설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원래 오후 2시에 등장할 예정이었는데 2시 30분을 훨씬 넘겨서 등장을 했습니다. 오후 1시 이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른바 태극기 부대, 그러니까 탄기국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과 홍준표 후보가 함께하는 이 현장은 오후 1시부터 계속됐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던 홍준표 후보의 연설 핵심 내용을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풍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그리고 경북이 뭉치기 시작했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촛불 대 태극기 프레임으로 나눴습니다. 지금까지는 탄핵 대선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주부터는 그야말로 안보 대선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보수파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해서 반복했습니다. 둘 다 친북 좌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번이 되든 3번이 되든 두 당은 합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유일한 보수 우파 후보인 홍준표에게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는데요.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돼서 640만 달러 얘기를 오늘 또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은 후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본인에게 책임지라고만 했는데 관련해서도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여라도 SNS를 통해서 관련된 사실이 퍼져나간다면 이 문제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좌파 우파 대립구도를 강하게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은 순수한 보수 우파의 후보이고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좌파 후보다, 이런 프레임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동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종북 좌파를 척결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면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것이 종북 좌파를 척결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강성 귀족 노조를 반드시 깨버리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 손을 보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전교조를 이렇게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하는 청소년들이 전교조가 배출한 교사들 때문에 전부 좌파 이념에 멍들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북 좌파 그리고 귀족 강성 노조, 전교조, 이 세
가지를 대한민국 3대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적폐 세력 청산을 위해서 본인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내 힘을 쓰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본인의 연설 가운데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은 태극기 부대와의 연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촛불 대 태극기로 프레임을 나눠서 이 프레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지난 촛불 생중계 때에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역시나 홍준표 후보 이 자리에서 촛불 대 태극기로 프레임을 나누고 보수 우파를 모아서 이른바 지지층을 좀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찍문,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런 그 네티즌들의 용어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는데요. 그렇지 않다. 홍준표를 반드시 찍으면 홍준표가 당선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카메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현장은 다른 후보들의 현장과 다르게 비교적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계시고요. 전반적으로는 탄기국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두르고 또 군복을 입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홍준표 후보가 태극기 부대에 손을 뻗어서 이분들과 연대해서 이른바 보수우파 연대를 통한 새로운 대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8일, 1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레이스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TK와 PK, 그러니까 영남권의 보수 유권자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을 얼마나 끌어모으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세가 출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는 문재인, 안철수 양강 다자구도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지난 두 번째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DJ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하고도 바른 입장을 밝히지 못했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초기에 있었던 대북 송금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지 못해서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동시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철수 후보로 몰렸던 일부 표심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로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여론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홍준표 후보에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10% 이상 최소 15% 정도는 선거표를 모아야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운이 걸린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의도 정치권 일각에서 이른바 보수 후보 연대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컨대 그것과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다 세 분 각각 하게 될지, 아니면 모종의 커넥션을 통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지, 이것도 다음 주에 봐야 될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생하게 현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생생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들 덕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미디어 오마이TV가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후보 연설도 저희가 가리지 않고 전체 현장을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보내드리는 현장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믿지 마라. 그리고 언론도 믿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서 많은 그 모여든 지지자들 가운데서 기자들을 믿지 마라, 언론을 믿지 마라, 여론조사 거짓말이다. 뭐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는 그것을 인용해서 뭐 이렇게 인기가
여론조사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올 때는 이 여론조사 믿지 마라. 그리고 언론도 틀렸다. 언론도 믿지 마라. 이런 부정적인 담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보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저희가 봤더니요. 유승민 후보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일수록 여론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국민들께 설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추세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우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10에서 12%까지 이 차이가 나는 후순위 후보로 안철수 후보 그리고 그 밑에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유승민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 추이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에 이어진 주말 유세 현장을 보고 그리고 또 내일 저녁에 KBS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TV 토론을 통해서 쟁점이 형성되면 그 쟁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진 다음 주 초반이 되겠죠. 다음 주 초반에 이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래도 TV 토론 그리고 또 주말에 있을 주말 유세가 반영이 된 민심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서울역에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서울역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안철수 후보가 지금 봉화마을에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봉화마을 스케치 저희가 보내드리고 이어서 부산 서면에서 있을 문재인 후보 유세 현장도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